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작고 낡은 아파트 안. 한 미국인 여성이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왼손에 작은 상자를 든 한국인 여성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데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고 생전 처음 보는 흰 손뭉치를 본 미국인 여성은 큰 소리로 서럽게 울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19살 카밀라 잭슨입니다. 저는 가세가 기울면서 혼란한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 납품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은 순조롭게 잘 풀렸거든요.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부모님과 저는 남프랑스와 이태리 등 고급 리조트가 있는 휴양시설로 며칠씩 여행을 떠나곤 했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마칠 무렵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었어요. 납품하던 자재 중 하나가 불량이 생겨 추락 사고가 났고 결국 손해배상을 크게 해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결국 공사는 무기한 중단되었고 아버지는 수억 원이 되는 손해배상비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50대를 넘긴 나이에 한 회사를 이끌던 사장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상사는 없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젊은 사람을 쓰는 게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이죠. 열의가 넘치고 긍정적이던 아버지도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을 감당하기가 버거우셨나 봐요. 술도 안 하던 아버지가 한두 잔씩 맥주를 마시더니 나중에는 독한 술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하시던 엄마도 결국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술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다그치셨죠. 그동안 실업자가 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업주부로 지내던 엄마가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돈으로 빚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지경이었고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내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1년 뒤에 저희가 살던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자 두 분은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당장 살 곳이 없었던 저희는 외할머니가 계신 근처의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한 달 뒤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이제부터 할머니와 둘이 살아야 한다는 쪽지만 남기고 떠나버리셨고요. 몇 달 뒤 할머니가 엄마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이 지역을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면 자식까지 버렸을까란 생각에 엄마가 여자로서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에 부모 두 분이 곁을 떠나자 정서적으로는 매우 불안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넘치는 사랑을 주셨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애정과는 비교할 수 없었거든요. 제 성격도 많이 달라졌어요. 누구보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말이 없어지고 웃지도 않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했죠. 전학 간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 늘 혼자서 우두커니 멍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걱정 없이 웃으며 수다 떠는 또래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예전엔 나도 저랬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애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왜 불행한지 화가 났어요. 어느 순간 인생 난이도가 10배는 더 높아진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삐뚤어지지 않게 다잡아 주신 건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노년연금은 넉넉하지 않으셨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저에게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어준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원래 정신의 병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본인과 주변 환경을 방치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매스컴에서 보이는 쓰레기집이나 폭탄 맞은 집이 그런 경우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나락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잘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습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방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고 사춘기 여자인데도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러웠어요. 당연히 친구들은 저를 피했죠. 외톨이가 되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관심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를 귀찮게 하면서 괴롭히는 중국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던 메이라는 여자애였습니다. 메이는 저희 집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잡아 괴롭혔습니다. 씻지도 않니? 아주 부모 없는 거지라는 티를 팍팍 내고 다니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서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죠. 생각보다 미국 교내에서 친구를 괴롭힐 때 이 정도 수준은 양반이랍니다. 한국 학교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약육강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미국의 중고등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최하층의 서열이었고 메이는 상류층으로 누구나 짓밟아도 되는 계급이었으니까요.
메이의 엄마는 학부모회 회장이었습니다. 매달 엄청난 기부금을 학교에 낼 정도로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메이는 동양인이었지만 누구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못했죠. 오히려 백인들도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걸 어린 나이에 알아버렸습니다. 기고만장한 메이는 약자였던 저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 없는 거지라고 놀려대더니 제가 반응이 없자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복도를 지날 때 일부러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면서 계속 자극했습니다.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속닥거리더라고요. 흉을 보는 것 같았지만 늘 있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이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달려오더니 느닷없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를 날선 눈빛으로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라는 거 몰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점심시간에 사물함에 넣어둔 메이의 지갑이 없어졌는데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도둑질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당장 내 지갑 내놔. 저는 억울해서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메이는 팔짱을 끼고 싸늘한 눈빛으로 비웃었고 친구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메이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면서 다시 제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메이의 팔을 잡았고 내면 깊은 곳에 참고 있었던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팔을 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 메이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손에는 머리카락이 뽑혀서 한 움큼 쥐어져 있었고 메이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동안 괴롭힘 당한 것을 갚아준다는 마음으로 똑같이 메이의 뺨을 쳤습니다. 속은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욕구불만이 표출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뺨을 때리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됐거든요. 다음날 메이의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당장 퇴학시키라고 협박했어요. 부모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이 덜 됐다는 둥 엄청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외침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메이 편을 들었고 결국 한 달간 정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메이가 도둑 맞았다며 저를 몰아갔던 지갑은 본인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저만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카밀라, 문 좀 열어봐. 내 목소리 잊어버린 건 아니지? 힘없이 축 늘어져서 침대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목소리를 절대 잊어버릴 수 없거든요. 대문을 열자 믿기지 않는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정아 이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이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잊고 있었던 엄마의 손길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고 서러움에 이모를 꼭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아 이모는 한국계로 엄마가 고등학교 때 친해진 단짝 친구예요. 가족 모두 IMF 때 미국으로 넘어오신 이민자죠. 대학 때부터 캠퍼스 커플이던 남자친구가 변호사가 되면서 웨딩 마치를 올려 부유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딩크족이라 아이는 없었지만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혼한 뒤로 이모와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 집 앞에 나타나니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이모가 제 상황을 알게 된 과정은 의외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매처럼 지내던 이모하고도요. 생각해보니 영화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을 때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등지는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엄마도 그러고 싶었나 봐요. 정아 이모는 저를 할머니 집에 맡긴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대요. 소식을 알 길이 없었지만 알아서 때가 되면 엄마가 연락할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이모의 기다림을 마치게 한 사건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분재를 기르는 모임에 가입했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규모가 꽤 커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할 정도래요. 그러다가 분기마다 만나는 전체 정기 모임 때 못 보던 중국인 여성과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중국인 여성이 딸의 학교 생활을 지인에게 말하는 걸 옆에서 듣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한 거죠. 애 엄마가 바람나서 친정집에 맡기고 도망갔대. 원래는 잘 살던 집이었는데 전 남편이 건축자재로 사기치다가 쫄딱 망했다더라고. 사실이 아니었지만 대충 말하는 줄거리가 저희 집 이야기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중국인 여자 입에서 카밀라라는 단어가 나오자 정아 이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의 집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며 소리를 쳤다고 하고요. 엄마의 연락을 기다리려고 했던 정아 이모는 상황을 알고 나자 자신이라도 저를 지켜줘야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부동산에 수소문을 해서 할머니 집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도 정아 이모를 보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엄마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훔치시기도 했고요. 저는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졌었답니다. 정아 이모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많이 의지했었어요.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고 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심해질 때 엄마는 저를 데리고 정아 이모의 집으로 가서 며칠 동안 지낸 적도 있었거든요. 우선 밥부터 든든하게 먹자. 네가 좋아하는 궁중 떡볶이 만들어줄게. 그 말을 듣자 어느새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생각해보니 가족이 그렇게 되고 나서 뭘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궁중 떡볶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파블로프의 개인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음식 솜씨가 참 좋았어요. 같은 재료를 놓고도 엄마가 한 반찬과 이모가 한 반찬을 먹어보면 확연하게 실력 차이가 날 정도였다니까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저를 위해 불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궁중 떡볶이를 곧잘 해주셨죠. 정아 이모의 손맛이 스며든 궁중 떡볶이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던 입맛이 되살아나게 만들어 거의 3인분은 될 음식을 혼자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배를 채우고 나자 정아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어. 그렇지만 넘어졌다고 희망을 버리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도 일어설 수 없게 되거든. 이제부터 용기를 내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 그날부터 이모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에 들러서 저와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식사를 챙겨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1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모는 저희 집에 오면서 손에 이상한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보자기로 쌓인 네모난 상자였는데요.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소리도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묻자 이모는 직접 보자기를 걷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 제 보자기를 벗기자마자 저는 까무라칠 듯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하얀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있었습니다. 분재 소모임에 알던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저보고 키워보라며 가져오신 것이죠. 진돗개라는 품종인데 한국 토종개야. 사람을 잘 따르고 똑똑해서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얘가 얼마나 충성심이 좋은지 아니? 세상 사람 다 배신해도 진돗개는 평생 너 옆에 있어줄 거란다. 눈처럼 하얀 털과 쫑긋하게 솟은 귀,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강아지보다 귀엽고 정감이 갔습니다. 저는 맥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맥스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할 때면 어김없이 맥스가 달려와 제 손과 얼굴을 핥으며 재롱을 떨었고 그러면 저도 기운이 나서 같이 놀아줬습니다. 집이 작아 답답할까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맥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맥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길 한쪽으로 걷는가 하면 제가 핸드폰을 보려고 잠시 멈추면 점잖게 앉아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 먹자라고 하면 기특하게 사료를 담는 밥그릇을 입에 물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맥스와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야 하는 물건을 알아서 물고 온 적도 있다니까요. 입으로 물면 안 되는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너 앞에 서서 발로 가리키기까지 했습니다. 표정이 마치 양파 사야 하지 않아? 누나 이거 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장을 함께 보러 다니면서 주로 어떤 물건들을 사는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진돗개는 정말 영특한 동물이었습니다. 이모의 말대로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줬고요. 맥스의 존재만으로도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이 생긴 것 같았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서서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던 정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맥스를 만난 후 예전에 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빨래를 전부 했고 옷은 깔끔하게 다림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숙자 같았던 외모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방 청소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든 미루지 않았죠.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맥스랑 함께 사는 공간이니 더 청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루하루 변해가는 저를 보고 메이는 여전히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맥스와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신 거예요.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맥스가 시끄럽게 짖으며 깨웠습니다.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잘 아는 애인데 이상했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보니 할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쳐다보면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할머니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예감은 적중했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로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떨며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급히 911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5분 내로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상황이라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을 할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심장 발작은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느냐가 생명을 좌우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원래 밤에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들 자고 있어서 환자가 제 시간에 병원을 못 오는 일이 많거든요.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봐야 해요. 할머님 저희가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맥스가 저를 깨우지 않았다면 다음 날 아침에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할머니를 발견했을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의 이런 고마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꼬리를 흔들고 있는 맥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늘 곁에서 저를 챙겨주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할머니의 존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저를 보며 할머니가 얼마나 애태우고 가슴을 졸이셨을지 죄송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에 무리가 온 건 아닌가라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안 그러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달래고 타이르던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할머니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소식을 들은 정아이모는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정아이모를 보자 불안한 마음이 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머물며 다양한 검진을 받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집에 갈 날이 다가오면서 병원비 걱정이 컸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한국만큼 잘 되어 있지 않아 병원에 갔다만 하면 수백 달러가 깨지는 게 일수거든요. 그런데 입원까지 했으니 몇천 달러가 나올 거라고 걱정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퇴원 절차가 끝났다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40대 여성이 와서 계산을 했는데 절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만 직원이 반복했습니다. 정아이모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해주실 테니 기다리기로 하고 가슴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정아이모가 큰일 겪었으니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맥스와 다 같이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분인 잭삼촌이 캠핑 광이시라 텐트부터 코펠까지 장비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거든요. 맥스도 대자연에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저희는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내 정원으로 불리는 가든 오브 더 갓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오전 8시에 도착해서 가장 좋은 캠핑 사이트를 골라 열심히 텐트를 치고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울창한 숲속에서 캠핑을 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밤이 되자 정아이모는 제가 좋아하는 궁중 떡볶이와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모의 조수 노릇을 하면서 불고기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흉내를 내봤는데 생각과는 달리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밥을 먹고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있으니 벌레 소리와 이따금 새들이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늘을 쳐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맥스도 기분이 좋은지 사방팔방으로 냄새를 맡고 뛰어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눈이 좀 일찍 떠져서 새벽부터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맥스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숲속을 뛰어다녔죠. 그런데 앞서 가던 맥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들고 킁킁대면서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더니 앞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서 있었죠. 저는 맥스를 잡아 끌려다가 기겁을 하고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쪽에서 곰처럼 커다란 동물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자 곰이 아니라 커다란 개였습니다. 생긴 게 사자 같았고 키가 저와 비슷할 정도로 컸어요. 그때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밍밍,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어떡해. 어처구니 없게도 메이였어요. 제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맥스를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중국이 자랑하는 차우차우라는 품종이야. 용맹하고 충성심이 뛰어나서 곰하고 싸워도 이길 정도야. 네가 키우는 잡종 똥개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급 혈통이거든. 메이는 우쭐거렸고 밍밍은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맥스가 맹렬하게 짖으면서 밍밍을 향해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스가 달려오자 당황한 밍밍은 꼬리를 가랑이 사이로 넣더니 말 그대로 줄행랑 쳐버린 거예요. 메이는 놀라서 밍밍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곰하고 싸워도 이긴다더니 맥스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도망가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는 밍밍 같은 대형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도 하지 않고 캠핑장을 돌아다니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반려견들은 겁을 먹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죠. 정아 이모가 메이의 가족과 같이 온 중국인들을 찾아가 정중하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라고 부탁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모는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안전요원들이 출동하게 되었죠. 밍밍을 단속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캠핑장에서 쫓아내겠다고 경고를 하자 그제야 목줄을 채웠어요. 그런데 걔만 문제를 일으켰던 건 아니었습니다. 메이 가족과 중국인들은 캠핑장을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캠핑객들은 떠나기 전에 청소와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중국인들은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를 그대로 남겨놓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러자 정아 이모는 청소 도구를 들고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와 중국인들은 쓸데없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모를 보면서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캠핑객들이 이모를 도와서 중국인들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캠핑장을 구석구석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리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메이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분재 소모임의 일원이었던 거죠. 메이 엄마의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을 바로 단체 대화방에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메이 엄마는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바로 대화방에서도 나오고 짐을 싸서 도망치듯 캠핑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정아 이모에게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지만 잘못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잡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 정신은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진 독특한 전통이고 그런 생각과 태도가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미국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아차, 엄마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때 병원비를 낸 사람은 엄마였어요. 그리고 재혼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빠의 빚을 엄마와 저에게 남기지 않기 위해서 두 분은 위장 이혼을 하셨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셨던 거였죠. 만약 이 사실이 걸리면 엄청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두 분 말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엄마가 남자랑 산다는 걸 알게 된 할머니는 그게 아빠인지도 모르고 재혼했다고 생각하셨던 거고요. 다행히 빚의 대부분을 갚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보이자 엄마가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곧 있으면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면 절대 떨어지지 않고 말도 잘 듣는 착한 딸이 되겠다고 누구보다 깊게 다짐했고요.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정아 고모에게 너무 감사하고 저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 할머니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알려준 진돗개 맥스도 고맙고요. 제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베풀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친 제네바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인천공항을 구경하며 신나 있는데 나머지 둘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두리번거리네요. 그때 낯선 여자가 다가옵니다. 추상적인 행동을 하더니 신난 남학생과 어디론가 가네요. 귀신에 홀린 것처럼 여자를 따라가는 친구를 말리기 위해 나머지 두 남학생도 달려갑니다. 그러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네요. 과연 뭘 본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네바 출신 패트릭입니다. 20살이 된 기념으로 친구들과 갑작스럽게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여행을 싫어해요. 특히 외국에 나가는 건 더 싫어하죠. 그런 제가 낯선 한국에 방문한 건 친구 로랜드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저는 한국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는 해외여행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원래 목적지는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홍콩을 가고 싶었거든요. 술도 엄청 마시고 도박도 해보고 유흥을 즐기는 걸 기대했습니다. 하필 그 시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이 혼란을 틈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결국 홍콩 여행이 취소되고 상실감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랜드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름을 꺼내는 것 아니겠어요? 블랙핑크와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양 나라로 여행이 좌절됐으니 주변에 융프라우 같은 곳으로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로랜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고집할 줄은 몰랐어요. 제네바 젊은이 중 몇몇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 가서 볼 게 있겠나 싶었죠. 실제로 한국에 오니 그 예상은 반쯤 맞았고 또 반쯤 틀렸습니다. 홍콩처럼 발전한 유흥 문화가 있는 곳도 아니고 심지어 중국과 붙어 있고 휴전 상태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비행기에 탈 때도 동양인들이 너무 많아 낯설었습니다. 이상한 마늘 냄새도 나는 것 같았죠. 제일 불쾌했던 건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는데 동양인들이 뭔가를 동시에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증 반 궁금증 반으로 뭔지 살펴보았죠. 자세히 보니 컵에 든 빨간 라면이었어요. 로랜드가 컵라면이라고 알려주더니 자기도 시켜서 먹었습니다. 편하게 자고 싶은데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올리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올리버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자 로랜드는 자기 태블릿을 주었어요. 태블릿 안에는 한국 영화가 엄청 많았습니다. 재밌어 보이는 걸 찾았어요. 그런데 포스터가 너무 비슷해서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배우가 적은 게 분명했습니다. 얼굴은 똑같은데 분장이나 의상만 다른 배우를 크게 채워 넣은 포스터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낡은 가족 사진 위에 한국어가 크게 적힌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로랜드도 처음 보는 단어라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자막은 있다고 해서 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공포 영화였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영화의 제목은 장화홍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 1위로 꼽히는 영화를 외국인인 저와 올리버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본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땐 정말 늦은 밤이었거든요. 공항 안이 밝았는데도 저와 올리버는 자꾸 주변을 살폈습니다. 로랜드는 저희를 비웃으며 공항 안을 구경했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시설 설비가 무척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백화점과 지하철이 공항과 바로 연결된 상태였고 식당가와 카페들도 정말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한 점이 있었죠. 가뜩이나 무서운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비싸 보이는 시설 안에서 마주친 경비원들이 5명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제네바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비싼 것으로 매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흔히 물가가 비싸다고 하면 나라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안전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네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강력 범죄가 가장 기승을 부렸던 2010년대 후반과 달리 점차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도 하루 평균 100건 정도의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제네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는 무단침입 절도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 공항 같은 장소에는 항상 살상 무기를 소지한 경비 인력이 많아요. 경비원들이 없으면 운영을 못할 정도로 범죄율이 심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경호원들도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제압용 도구 정도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지킬 인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올리버의 물음에 로랜드는 고개를 저었죠. 그냥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장화홍련 같은 무서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시 그 영화를 떠올리니 등 뒤가 서늘해졌어요. 무언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얼른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리버도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지가 떨리는 것 같았죠. 겨우 영화 따위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올리버가 비명을 질렀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죠. 한참을 뛰어가서 숨이 턱끝까지 찼을 때야 겨우 뒤돌아보았습니다. 올리버가 턱을 부여잡은 채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올리버는 몇 달 전부터 어금니 치통 때문에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는 도저히 올리버의 치통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스위스 국가 안에서도 제네바는 특히 치과 진료비가 비쌉니다. 물가가 비싼 것과 별개로 의료 서비스 비용이 말도 안 되거든요. 올리버의 치통은 단순히 어금니가 썩어서 생긴 것이었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를 때우는 간단한 수술로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하나를 하는데 4,000프랑이 필요했어요. 한국 돈으로는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를 때우는 수술도 1,000프랑이 넘었죠. 돈은 마련한다고 해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뽑는 기술은 있어도 임플란트를 하거나 썩은 이위에 의료용 소재를 씌우는 기술은 사용하지 못하는 허접한 치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작 올리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에 가려고 해도 반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겨우 잡은 예약이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가 너무 아파진 것이었죠. 저와 로랜드는 올리버를 걱정하며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랜드가 약을 사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말렸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약을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고 또 너무 비쌌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돌아가기 전까지 쓸 돈이 부족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로랜드는 돈을 쓰는 게 전혀 무섭지 않은지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죠. 놀랍게도 로랜드는 진통제를 사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 돈으로 3,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저에게 공항은 관광객들의 돈을 털어가기 위해 혈안이 된 공간이었습니다. 스위스 공항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 가격이 3배 비싸졌거든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다니. 한국의 인천공항은 계속 놀라운 경험만 제공해 주어서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올리버는 진통제를 먹고 10분 정도가 지나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한번 아파서 그런지 아까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도 로랜드는 공항 구경에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로랜드의 뒤에서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여자는 로랜드에게 무엇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죠. 뒤늦게 그 모습을 발견한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로랜드가 갑자기 여자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로랜드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처음 본 한국 여자를 따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설득력 없고 미친 생각이란 걸 알았지만 머릿속에 든 확신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로랜드가 귀신에 홀린 것이라고요. 저와 올리버가 후다닥 로랜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기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로랜드를 택시 타는 곳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항 밖으로 나가는 출구도 아니었죠. 계속 공항 안으로 로랜드를 끌고 들어가지 뭡니까? 귀신이 아니라고 해도 위험한 상황이 분명했어요.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로랜드를 납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와 올리버는 두 눈 딱 감고 돌진했어요. 바로 그때 로랜드가 우리를 막았습니다. 덕분에 여자와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여자도 깜짝 놀랐는지 몇 발자국 물러서더군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로랜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로랜드는 오히려 저희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더군요. 처음에는 로랜드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진실을 알고는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천공항 안에 위치한 응급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죠. 퇴근을 하던 길 아파하는 올리버를 보았는데 외국인이라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다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던 로랜드에게 병원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안내해준 병원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운영 시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는 오늘이 첫 출근이라 그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냈죠.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생각할수록 놀라웠습니다. 공항 근처도 아니고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니. 제대로 된 치과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제네바와 달리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춰진 모양이었죠. 한국이 공포 영화를 잘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상황이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지 않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요. 현실이 무섭다면 누가 일부러 공포 영화를 만들고 보겠습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반증이라고 확신했죠. 간호사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주소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를 주었어요. 그녀가 이전에 근무하던 서울의 치과였는데 외국인 수술도 자주 하던 곳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저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저희가 돈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단숨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본 행동을 했죠. 곧장 치과 원장에게 전화를 걸지 뭡니까? 제네바에서는 누구도 남의 문제에 이렇게 나서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오늘 공항에서 처음 본 외국인들이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원장도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가 유창해서 소통도 원활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수술이니 당장 내일 오라고 했고 수술 비용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살면서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을 겪은 후 택시에 올랐어요. 간호사는 끝까지 저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도 말은 없었지만
운전을 정말 잘해서 편안하게 호텔에 도착했죠. 호텔 로비의 직원들은 늦은 밤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반겼어요. 어딜 가나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 뿐이라는 게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괴상한 마늘 냄새를 풍긴다면서 한국인들을 비하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죠. 보통 호텔 방에 있는 물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마저도 공짜였습니다. 룸서비스 목록을 살펴보니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물을 가져다 준다고도 쓰여 있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경악하게 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물이나 수건 같은 물건을 신청할 때 로비에 전화하지 않고 호텔에서 만든 앱을 깔고 몇 번 터치만 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디서든 진통제를 구할 수 있는 편리함. 공항에도 경비원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까지. 로랜드조차 한국이 이런 곳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방문한 치과에서 올리버는 말끔하게 충치를 치료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3개월을 더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수술을 방문한 당일 끝내버린 거죠. 가격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치과 로비에 앉아 살펴보니 벽에는 국제의학연구기관에서 수상한 상장이 엄청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펐어요. 한국 여행을 온 게 정말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의 편리함을 그리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치과 치료는 올리버가 했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 로랜드였지만 옆에서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버렸거든요. 오히려 한국에서 느낀 편안함을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할까봐 평생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싶다는 충동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바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 온 걸 인생 최악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게 되었죠. 한국은 볼거리도 너무 많은 나라였습니다. 저와 올리버가 본 장화홍련이 20년 전 만들어진 영화라는 걸 알았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건물 한 층에 통째로 스크린을 달아두고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하루 종일 틀어두는 것도 정말 놀라웠죠. 하지만 그런 볼거리보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건 역시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충격과 약간의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을 한국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연을 제보합니다. 한국 공포 영화를 보고 인천공항에서부터 벌벌 떨던 제네바 청년들이 한국인의 정과 훌륭한 치안에 감동받아 한국 사랑 외길을 걷게 된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충치 치료를 받은 청년의 수술 부위가 잘 아물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